공교롭게도 이 청와대 인사 과정에서 제일 먼저 이제 검증으로 지목된 부분이 바로 이제 조국 수석의 모친이 운영하는 뭐 학교 법인이 예. 체납을 했다 이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국 수석이 좀 저는 안 드러나는 게 좋을 것이다 말씀드린 거하고 연동된 문제인데 제가 보니까 이제 경남 지역에 이제 중학교 이게 사립학교 재단인데 네. 여러 학교가 있는 재단은 아닌 것 같고 하나 이제 작은 중학교의 재단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지방세를 뭐 2,300만 원인가 체납했다는데 뭐 작다면 작은데 네. 또 이렇게 뭐 도덕성을 중시하는 민정수석이 이러면은 안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게 무슨 뭐 자리가 위태로울 그런 정도의 사건은 아닌 것 같고 조 수석이 이제 어제 사과를 하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런 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뭐 국정원이라든지 이제 뭐 개혁의 대상이 될 조직에서 쭉 이렇게 왜 보지 않겠냐. 자기들도 이런 사람들에 대한 파일에 대해 가지고 우리도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흔히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이제는 그 어항 속의 물고기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보는군요. 국가안보실도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비서실에서 담당했던 이제 외교국방 통일 정책 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한다. 이건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가안보실도 그동안에 어떤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국정원장 서훈 국정원장이 그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 내정이 됐는데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 문제 전문가인데 주로 북한과의 그 소통, 그 화해, 남북 교류 이런 데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걱정도 나오죠. 이 국정원이 그 대북 문제에 있어서 너무 유화적인 그 정책을 쓰면은 이게 뭐 용국 문제 소위 말하는 뭐 이런 부분은 소홀해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그 지적도 나오는데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같은 맥락에서 어제 그런 어떤 북한과의 교류 문제를 염두에 둔 그런 직제를 또 하나 새로 신설을 한 거죠. 사실 이제 지난 정부도 그랬고 뭐 청와대 수석에 사실 이제 장관들이 약간 종속된 듯한 뭐 그런 느낌을 많이 줬어서 이제 실제 우리 정부 조직은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이게 1대1로 맞대응하는 식으로 체계가 짜여졌었죠. 그 수석에 종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심지어 청와대 비서관이 통상 차관으로 나갔는데 그것도 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통일부 같은 경우에 비서관이 바로 장관으로 가기도 했죠. 그러면은 이게 볼 때 청와대가 높고 내각이 낮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장관 인사까지 쭉 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청와대가 일단 좀 나이라든지 이런 게 낮아진 점 그리고 뭐 인사를 보면 보십시오. 비서실장보다 벌써 나이 많은 수석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다 많네요. 비서실장보다 나이가. 그러면 어떤 과거식의 상하관계에서는 많이 탈피될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각과 청와대가 이제 종속 관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각에는 이제 지금 총리 내정자는 이낙연 총리 내정자가 됐는데 아마도 내각이 조금 정치 경험이라든지 정무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포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 이게 내각을 중시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윤영찬 수석이 밝힌 바 청와대를 이제 1대1 마크 시스템으로 어느 수석이 어느 장관실을 통제하는 식이 아니라 의제 중심으로 뭐 일자리다. 전체 안보다, 뭐 전체 이제 시민사회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사실은 10년 전까지는 해봤던 거거든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장관다운 장관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외교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처음 통화했고 어제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가 사실 관심이었는데 뭐 그 합의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은 뭐 직접적으로 위안부 문제 이제 합의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그게 지금 미일 중러 다 문제기는 한데 이게 약간 예견됐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미국과는 한미동맹 강화, 중국과는 이제 관계 복원. 하지만 일본과 한 그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우리 국민 정서나 정치적 상황상 뭐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는 사안이죠. 그렇다면은 아마 앞으로 외교의 초점은 일본에 대해서 이럴 수 있을 겁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복원되면은 네. 일본과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이니셔티브를 질 수 있다. 예컨대 지금 뭐 작년 10월부터 사실상 우리나라가 대통령 공백 상태였지 않습니까? 네. 그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부터 근 7개월이죠. 그간은 이제 미일 관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가 어찌할 줄 몰랐는데 전통적으로 보면은 일본은 한미 한중 관계가 괜찮아지면은 되게 조바심을 내면서 좀 따라오는 네. 성격이 있거든요. 네. 아마도 외교의 방향이 조금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미 한중 관계가 괜찮아져야 된다. 만약에 네. 그렇지 못하면은 다 안 좋아지는 사태인 거죠. 근데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이 어제 청와대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에 즈음에서 먼저 축하 전화를 걸어온 게 처음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던데요. 네, 축하 전화를 걸어온 그동안 뭐 미국, 일본 뭐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근데 그동안 중국에 굉장히 기분이 상해 있는 모드였기 때문에 좀 의외이기도 한데 어떻게? 그것은 조금 제 생각은 좀 다른데 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네. 뭐 보복도 하고 막 그랬죠. 네.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으니 아무래도 보다 좀 더 친중이겠다. 또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뭐 물론 지금은 그 국회 인조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처음엔 반대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를 걸면서 친근감을 표시하는 그런 부분이고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는 사드 문제를 이야기 안 했지만은 네. 시진핑 주석 통화에서는 그 사드 배치 문제를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그 우려를 알고 있다. 네.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자.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큰 기대를 걸고 그 차원에서 축하 전화를 먼저 건 것이죠. 네. 이른바 뭐 삼철로 불리는 분들, 이 행보도 사실 이제 적지 않게 관심이 됐는데 일단 총무비서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양정철 비서관이 뭐 이름을 올리지 않았어요. 이 부분도 좀 주목된데. 지금 양정철 비서관에 대해 가지고 되게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네. 양정철 비서관은 이른바 삼철 중에서도 문 대통령하고는 아주 가깝고 네. 그리고 실제로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이 워낙 많으니까 내가 차라리 오픈해서 움직이는 게 맞겠다라고 네. 하여 선대위에서도 공식 직함을 갖고 일했어요. 그래서 새 정부에서도 이제 공식적인 자리를 이제 맡을 걸로 다들 봤는데 본인이 이제 뭐 고사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대통령의 뜻은 완강한 것 같아요. 네.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게 네. 맞다라고. 그리고 이제 이호철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국을 했고 이호철 전 수석은 특히 세 사람 중에서도 좀 자유로운 알겠습니다. 영혼에 가까운 분이거든요. 그리고 전해철 의원은 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자, 지금 이슈토크 윤태곤 실장이 또 송국권 본부장님 함께하고 있는데 볼 때 청와대가 높고 내각이 낮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장관 인사까지 쭉 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네. 청와대가 일단 좀 나이라든지 이런 게 낮아진 점 그리고 뭐 인사를 보면 보십시오. 비서실장보다 벌써 나이 많은 수석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다 많네요. 비서실장보다 나이가. 그러면 어떤 과거식의 상하관계에서는 많이 탈피될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각과 청와대가 이제 종속 관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내각에는 이제 지금 총리 내정자는 이낙연 총리 내정자가 됐는데 아마도 내각이 조금 정치 경험이라든지 정무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포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 이게 내각을 중시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윤영찬 수석이 밝힌 바 청와대를 이제 1대1 마크 시스템으로 어느 수석이 어느 장관실을 통제하는 식이 아니라 의제 중심으로 뭐 일자리다. 전체 안보다, 뭐 전체 이제 시민사회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사실은 10년 전까지는 해봤던 거거든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장관다운 장관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외교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처음 통화했고 어제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가 사실 관심이었는데 네. 뭐 그 합의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은 뭐 직접적으로 위안부 문제 이제 합의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그게 지금 미일 중러 다 문제기는 한데 네. 이게 약간 예견됐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미국과는 한미 동맹 강화, 네. 중국과는 이제 관계 복원. 하지만 일본과 한 그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우리 국민 정서나 네. 정치적 상황상 뭐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는 사안이죠. 그렇다면은 아마 앞으로 외교의 초점은 일본에 대해서 이럴 수 있을 겁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복원되면은 네. 일본과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이니셔티브를 칠 수 있다. 예컨대 지금 뭐 작년 10월부터 사실상 우리나라가 대통령 공백 상태였지 않습니까? 네. 그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부터 근 7개월이죠. 그간은 이제 미일 관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가 어찌할 줄 몰랐는데 전통적으로 보면은 일본은 한미 한중 관계가 괜찮아지면은 되게 조바심을 내면서 좀 따라오는 네. 성격이 있거든요. 네. 아마도 외교의 방향이 조금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미 한중 관계가 괜찮아져야 된다. 만약에 네. 그렇지 못하면은 다 안 좋아지는 사태인 거죠. 근데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이 어제 청와대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에 즈음에서 먼저 축하 전화를 걸은 게 처음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던데요. 네, 축하 그렇게 보는군요. 국가안보실도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비서실에서 담당했던 이제 외교국방 통일 정책 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한다. 이런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가안보실도 그동안에 어떤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국정원장 서훈 국정원장이 그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 내정이 됐는데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 문제 전문가인데 주로 북한과의 그 소통, 네. 그 화해, 남북 교류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걱정도 나오죠. 이 국정원이 그 대북 문제에 있어서 너무 유화적인 그 정책을 쓰면은 네. 이게 뭐 용국 문제 소위 말하는 네. 뭐 이런 부분은 소홀해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그 지적도 나오는데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같은 맥락에서 어제 그런 어떤 북한과의 교류 문제를 염두에 둔 네. 그런 직제를 또 하나 새로 신설을 한 거죠. 네. 사실 이제 지난 정부도 그랬고 뭐 청와대 수석에 사실 이제 장관들이 약간 종속된 듯한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을 많이 줬었어요. 이제 실제 우리 정부 조직은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이게 1대1로 맞대응하는 식으로 네. 체계가 짜여졌었죠. 네. 그 수석에 종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심지어 청와대 비서관이 통상 차관으로 나갔는데 그것도 네. 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통일부 같은 경우에 비서관이 바로 장관으로 가기도 했죠. 네. 그러면은 이게 변화를 걸어온 그동안 뭐 미국, 일본 뭐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근데 그동안 중국에 굉장히 기분이 상해 있는 모드였기 때문에 좀 의외이기도 한데 어떻게? 그것은 조금 제 생각은 좀 다른데 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네. 뭐 보복도 하고 막 그랬죠. 네.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으니 아무래도 보다 좀 더 친중이겠다. 또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뭐 물론 지금은 그 국회 인조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처음엔 반대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를 걸면서 친근감을 표시하는 그런 부분이고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는 사드 문제를 이야기 안 했지만은 네. 시진핑 주석 통화에서는 그 사드 배치 문제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그 우려를 알고 있다. 네.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자.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큰 기대를 걸고 그 차원에서 축하 전화를 먼저 건 것이죠. 네. 이른바 뭐 삼철로 불리는 분들, 이 행보도 사실 이제 적지 않게 관심이 됐는데 일단 총무비서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양정철 비서관이 뭐 이름을 올리지 않았어요. 이 부분도 좀 주목되는데. 지금 양정철 비서관에 대해 가지고 되게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청와대 인사 과정에서 제일 먼저 이제 검증으로 지목된 부분이 바로 이제 조국 수석의 모친이 운영하는 뭐 학교 법인이 예. 체납을 했다 이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국 수석이 좀 저는 안 드러나는 게 좋을 것이다 말씀드린 네. 거하고 연동된 문제인데 제가 보니까 이제 경남 지역에 이제 중학교 이게 사립학교 재단인데 네. 여러 학교가 있는 재단은 아닌 것 같고 하나 이제 작은 중학교의 재단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지방세를 뭐 2,300만 원인가 체납했다는데 뭐 작다면 작은데 네. 또 이렇게 뭐 도덕성을 중시하는 민정수석이 이러면은 안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게 무슨 뭐 자리가 위태로울 그런 정도의 사건은 아닌 것 같고 조 네. 수석이 이제 어제 사과를 하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런 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검찰이라든지 네. 경찰이라든지 뭐 국정원이라든지 이제 뭐 개혁의 대상이 될 조직에서 쭉 이렇게 왜 보지 않겠냐. 자기들도 이런 사람들에 대한 파일에 대해 가지고 우리도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흔히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이제는 그 어항 속의 물고기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